I got the cash in the bag. A search is underway for a missing teenage girl in the eastern panhandle of West Virginia, according to the Morgan County. 2019년 5월 8일 15살 소녀 라일리가 갑자기 자취를 감춥니다. 라일리의 가족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라일리의 방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고 3명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수사합니다. 라일리의 남자친구 헤이든, 라일리의 어머니 샨텔, 그리고 라일리 어머니 샨텔의 남자친구 앤디. 경찰은 이들 중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일리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건은 미국의 작은 마을 버클리 스프링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버클리 스프링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모건 카운티에 있는 마을로 베스라고 불리는 버클리 스프링스는 2021년 기준 인구 755명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라일리 크로스먼, 2003년 12월 22일 출생. 라일리는 집안의 장녀로 라이더, 라이커 2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2019년 15살이 된 라일리는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1살 많은 헤이든을 만납니다.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이 어린 커플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면 영상통화를 하며 떨어져 있는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전화를 끊지 않아 48시간 영상통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라일리의 어머니 샨텔과 아버지 랜스는 라일리가 아주 어릴 때 이혼했습니다. 어머니 샨텔이 세 아이의 양육을 맡는 대신 아버지 랜스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랜스는 주말마다 찾아와 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세 아이도 아버지 랜스를 잘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2017년 라일리의 어머니 샨텔이 능력을 인정받아 레스토랑 매니저로 승진합니다. 좋은 일은 함께 찾아온다고 어머니 샨텔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옵니다. 2017년 11월 샨텔은 레스토랑 사장 돈의 소개로 39살의 앤디 맥컬리를 알게 됩니다. 앤디는 에어컨 설치 기사입니다. 돈은 레스토랑 말고도 에어컨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앤디는 돈의 에어컨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앤디는 에어컨 설치 기사 일 말고도 가끔 건설 현장에 나가 일용직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샨텔과 사귄 지 한 달 정도 지나고 앤디는 샨텔의 집에 들어가 함께 삽니다. 샨텔과 앤디는 서로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앤디가 그녀의 삶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녀의 삶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샨텔과 레스토랑 사장인 돈은 경영 방식에 있어 생각하는 바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샨텔은 사장 돈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11월 샨텔은 사장 돈과의 잦은 의견 충돌 끝에 레스토랑을 그만둡니다. 이때 앤디도 동시에 돈의 에어컨 회사를 그만둡니다. 두 사람이 한꺼번에 자기 회사를 떠나자 돈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몇 개월 뒤 돈은 샨텔과 앤디를 고소합니다. 사실 두 사람은 돈의 집을 렌트해 살았습니다. 두 사람 다 회사를 그만두자 수입이 없어진 그들은 몇 달째 방세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돈은 두 사람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샨텔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남자친구 앤디를 포함해 5식구를 부양하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마운틴뷰 솔라라는 태양광 회사에서 일합니다. 회사를 마치고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하루하루 고단했지만 그녀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019년 3월 말 샨텔과 앤디는 새 집으로 이사 갑니다. 길모퉁이에 있는 낡은 집이었지만 렌트비가 저렴했습니다. 게다가 큰딸 라일리가 다니는 고등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죠. 그런데 이사 온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지금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2019년 5월 7일 화요일 샨텔의 고단한 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니 밤 10시 30분이 다 되어 갑니다. 샨텔은 큰딸 라일리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2층 라일리의 방으로 올라갑니다. 라일리의 방은 불이 켜져 있었지만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라일리가 남자친구 헤이든과 영상통화하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옵니다. 샨텔은 딸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잠이 듭니다. 다음 날 5월 8일 아침
샨텔은 보통 아침 7시 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피곤했던 탓인지 오늘은 조금 늦게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샨텔은 허둥지둥 두 아들의 아침을 준비합니다. 30분 뒤면 두 아들의 스쿨버스가 올 시간입니다. 이미 여러 번 스쿨버스를 놓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샨텔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현듯 샨텔은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라일리가 왜 안 보이지? 라일리는 보통 아침 7시가 되면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아침 내내 라일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샨텔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은 라일리가 학교에서 워싱턴 DC로 소풍 가는 날입니다. 샨텔은 라일리가 남자친구 헤이든과 만나 함께 가기 위해 아침 일찍 학교에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전 10시 13분. 샨텔은 친구 데니스의 전화를 받습니다. 데니스는 앤디의 전 여자친구입니다. 현재는 샨텔의 친한 친구죠. 절대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은 조합의 두 사람은 의외로 꽤 친한 사이입니다. 샨텔이 자기가 일하는 레스토랑을 데니스에게 소개해 줄 정도로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입니다. 데니스가 샨텔에게 말합니다. 샨텔, 출근했어? 그런데 너희 집 뒷문에 녹색 화물차가 세워져 있던데 집에 아무도 없을 시간인데 이상해서 전화했어. 샨텔은 차를 몰고 출근했습니다. 남자친구 앤디는 차가 없었고 운전면허도 취소된 지 오래된 상태입니다. 평소 앤디는 동료 차를 얻어 타고 출근했습니다. 그러면 집 앞에 세워져 있다는 차는 누구 차일까요? 샨텔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앤디가 친구 차를 빌려 집으로 온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전 11시 45분. 샨텔은 앤디의 사장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앤디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출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외출했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서요. 샨텔은 앤디가 새벽 5시쯤 출근해 이후로 그를 보지 못했다고 답합니다. 샨텔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앤디도 그렇고 딸 라일리 역시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샨텔은 그제야 라일리가 자기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아직까지 읽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샨텔은 라일리에게 전화합니다. 그런데 라일리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습니다. 오후 3시. 샨텔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라일리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니? 다른 애들은 모두 집에 왔는데 라일리만 아직 집에 오지 않았어. 그 불안해진 샨텔은 시계를 봅니다. 퇴근하려면 아직 1시간이나 남았습니다. 그녀는 아들 라이더에게 전화해 라일리의 방으로 올라가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나가 방에 없다면 학교 댄스실로 가서 누나를 찾아보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샨텔은 전에 라일리가 춤 연습을 하다가 집에 몇 번 늦게 온 일이 기억났습니다. 라일리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집 맞은편에 있습니다. 걸어서 4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13살의 라이더는 2층 라일리의 방으로 갑니다. 라일리는 방에 없었습니다. 라이더는 엄마가 시킨 대로 라일리의 고등학교로 갑니다. 댄스실과 학교 주변을 한 바퀴 돌았지만 누나 라일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샨텔은 사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뒤 바로 큰딸 라일리의 학교로 갑니다. 아들 라이더와 함께 다시 한번 학교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러나 라일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샨텔은 그 사이 라일리가 집에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들 라이더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라일리는 없었습니다. 5월 8일 오후 6시. 샨텔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립니다. 라일리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라일리가 오늘 학교에 오지 않았다며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차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들은 샨텔은 순간 멍해집니다. 그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경찰이 샨텔의 집에 도착하고 샨텔은 어젯밤부터 있었던 일들을 차례대로 하나씩 설명합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라일리의 행방을 찾으려 했지만 라일리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샨텔의 남자친구 앤디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라일리의 소식을 들은 그는 매우 놀라며 라일리를 찾겠다며 자전거를 타고 밖으로 나갑니다. 샨텔은 경찰과 함께 밤 늦게까지 온 동네를 수색합니다. 새벽녘이 되어 지친 몸을 이끌고 샨텔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라일리를 찾지도 라일리의 행방을 알만한 단서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샨텔이 방으로 들어가니 남자친구 앤디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딸이 아니라지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래도 가족인데. 어린 딸의 생사도 알 수 없는 마당에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자친구를 보니 참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5월 9일 오전 9시 경찰이 샨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곧장 2층 라일리의 방으로 갑니다. 옷과 잡동사니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방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경찰의 눈에 방바닥에 있는 라일리의 가방과 안경이 들어옵니다. 가방과 안경은 학교에 갈 때 라일리가 꼭 가지고 다니는 물건입니다. 매트리스 가장자리에 라일리의 지갑이 놓여 있었고 지갑 안에는 약간의 현금과 학생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한창 라일리의 방 안을 둘러보고 있을 때 샨텔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샨텔이 라일리의 방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어제 아침 아들 라이더가 라일리를 찾으려고 이 방에 들어왔어요. 아들 말로는 양말을 신어야 하는데 자기 방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귀찮아 누나 양말을 대신 신었다고 해요. 그래서 라이더가 라일리의 방이 어땠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는 방이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지 않았고 방바닥에 가방과 안경은 없었다고 해요. 라이더가 방에 들어왔을 때 가방과 안경같이 눈에 띄는 물건들을 보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게다가 침대 머리맡에 있는 텔레비전 화면이 아래로 향해 있었는데 누가 텔레비전에 힘을 가해 그렇게 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라이더가 라일리를 찾으러 방에 왔을 때만 해도 텔레비전은 멀쩡히 잘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라이더가 라일리의 방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은 구석에 버려진 꽃다발이었습니다. 이 꽃다발은 라일리가 학교 축제 때 춤을 추고 나서 받은 선물로 굉장히 아끼던 것인데 방구석에 버려져 있다니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샨텔도 한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아침 출근하기 전 잠깐 라일리 방에 들어와 거울을 봤는데 다른 건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확실히 안경은 방 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라일리의 가방과 안경을 방 안에 두고 텔레비전을 건드려 놓은 걸까요? 우선 경찰은 외부인이 침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라일리의 집에는 큰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만약 외부인이 침입했다면 분명 개가 큰 소리로 짖었을 겁니다. 그러나 개가 짖거나 하는 일은 없었죠. 경찰은 꼼꼼히 방안을 살펴봅니다. 경찰은 라일리의 침대 시트와 베개에 있는 수상한 핏자국을 발견합니다. 조사 결과 혈흔과 타액으로 모두 라일리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은 이때부터 라일리의 타살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경찰은 범행 시간을 5월 7일 밤 10시 30분부터 다음 날인 5월 8일 아침 7시 사이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입니다. 지금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모두 3명입니다. 라일리의 남자친구 헤이든, 라일리의 어머니 샨텔, 그리고 샨텔의 남자친구 앤디입니다. 경찰은 샨텔의 자동차를 조사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알리바이와 관련자 증언에 따라 가장 먼저 혐의를 벗은 사람은 샨텔입니다. 그 다음으로 남자친구 헤이든이 용의선상에서 배제됩니다. 5월 9일 자기에게 중요한 정보가 있다며 헤이든이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헤이든의 말에 따르면 5월 7일 저녁 평소와 같이 라일리와 헤이든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이든은 샨텔의 남자친구 앤디가 라일리의 방을 몇 번이나 들락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한 번은 용돈을 줄 테니 설거지를 하지 않겠냐고 묻기도 합니다. 라일리는 앤디가 자기 방에 마음대로 들어오는 게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안을 바로 거절합니다. 앤디가 방을 나가고 헤이든과 라일리는 밤 10시 30분 넘어서까지 영상통화를 합니다. 그러다 헤이든이 졸립다며 잠을 자자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내일 학교에서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다음 날 5월 8일 아침 잠에서 깬 헤이든은 어제 라일리와 나눈 메시지 기록을 모두 삭제합니다. 헤이든과 라일리는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지난밤 서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삭제합니다. 혹여라도 자기들만의 비밀 이야기를 부모님들이 보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죠. 헤이든은 별일 없이 학교로 가 워싱턴 DC로 소풍을 갑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라일리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헤이든은 이상했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온 헤이든은 라일리의 어머니 샨텔을 만납니다. 헤이든은 샨텔에게 라일리에 대해 물어보려 하지만 되려
샨텔이 라일리가 연락하지는 않았는지 헤이든에게 묻습니다. 그때 헤이든은 라일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집에 온 헤이든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만약 라일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라일리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을 거야. 헤이든은 매일 아침 라일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두 삭제합니다. 그러나 헤이든의 애플워치에는 아마도 메시지가 그대로 있을 겁니다. 헤이든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애플워치의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어젯밤 11시 1분경에 라일리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읽은 헤이든은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앤디가 지금 내 방에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사람이 들을 수도 있어. 나 너무 무서워. 내 사랑. 다음날 5월 9일 이른 아침, 헤이든은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에 갑니다. 여기까지가 헤이든의 진술입니다. 단서를 얻은 경찰은 랄리의 엄마, 샨텔의 남자친구 앤디에 대해 조사합니다. 앤디 맥컬리, 1978년 3월 12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앤디의 어머니 브렌다는 약물 중독자입니다. 앤디는 2010년과 2011년 어머니 브렌다와 함께 약을 팔다 경찰에 붙잡힙니다. 감옥을 나온 뒤에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까지 앤디는 어머니 브렌다와 함께 약을 사고 팔고 복용했습니다. 5월 10일 헤이든으로부터 단서를 얻은 경찰은 앤디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합니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경찰은 앤디의 몸 구석구석을 검사합니다. 앤디의 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왼손 손등과 엄지손가락의 상처가, 양쪽 팔과 갈비뼈 부근, 아랫배에는 손톱으로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랄리의 욕실에서 핏자국을 발견하는데 DNA를 비교해보니 앤디와 일치했습니다. 앤디가 말합니다. 전 7일 밤 10시쯤 라일리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라일리는 계속 방에 있었어요. 전 잠이 들었고 다음날 새벽 5시에 출근했죠. 아, 그날 휴대전화를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았던 게 기억나네요. 출근해서 회사에서 일하고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갔어요. 그러자 경찰이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5월 8일 오전 10시 13분쯤 당신이 차를 몰고 집으로 온 걸 본 사람이 있어. 앤디는 능청맞게 덕분에 기억났다며 사실 그 시간 주유소에서 약을 사서 집에서 복용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경찰이 묻습니다. 약을 누구한테 샀지? 그 사람 이름은 뭐야? 앤디는 당황하더니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사실 주유소에서 조카한테 전화했어요. 조카는 지금 노숙 생활을 해서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리저리 둘러대는 그의 태도에 화가 난 경찰이 소리칩니다. 집에 휴대전화를 놓고 왔다면서 공중전화도 없는 주유소에서 무슨 수로 전화한 거지? 앤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5월 11일 경찰은 앤디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합니다. 5월 8일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앤디는 전에 자기가 에어컨 설치 기사로 일했던 에어컨 회사 사장 돈에게 전화를 18통이나 걸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앤디와 돈은 그다지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반년이 넘도록 연락 한 번 하지 않다가 왜 갑자기, 그것도 한밤중에 돈에게 전화를 18통이나 했을까요? 앤디가 설명합니다. 새벽 2시쯤 갑자기 약이 생각났어요. 전 집을 나와 바비에게서 약을 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돈의 집 근처를 지나는데 길에 서 있는 경찰차를 봤어요. 전 경찰이 절 잡으러 온 줄 알고 돈에게 좀 숨겨달라고 부탁하려고 전화했어요. 당시 새벽 2시쯤 돈의 집 근처로 순찰 나간 경찰은 없었습니다. 앤디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은 진실을 말하라며 앤디에게 경고합니다. 앤디는 건설 현장 근로자입니다. 앤디가 일하는 곳은 라일리의 집에서 차를 타고 약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앤디는 따로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동료의 차를 얻어 타고 출근하죠.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제때 나와 차를 탄 적이 없습니다. 매번 동료가 문을 두드리고 큰 소리로 앤디를 부르면 앤디는 그제야 뭉그적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5월 8일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앤디는 일찍 일어나 새벽 4시 26분에 동료에게 자기를 빨리 데리러 오라며 전화합니다. 5시 4분에 다시 전화해 빨리 오라며 동료를 재촉하죠. 동료가 라일리의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앤디는 이미 밖에 나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앤디는 안달난 사람처럼 빨리 출근하자고 재촉합니다. 앤디는 그날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회사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출근도 하기 전에 동료에게 빨리 오라며 2번이나 전화했던 사람이 일부러 전화기를 집에 두고 출근했다는 말인데 누가 봐도 앤디의 행동은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경찰 역시 그가 일부러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온 건 아닌지 의심합니다. 현재 앤디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앤디가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경찰은 하는 수 없이 앤디를 풀어줍니다. 5일 후 경찰은 5월 8일 새벽 3시 13분경에 라일리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5월 8일 새벽 3시 13분에 라일리의 휴대전화가 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라일리의 집을 기점으로 주변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합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앤디는 5월 8일 오전 9시 5분경 회사를 떠나 오후 1시 43분경에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앤디는 2시간 만에 회사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앤디가 말한 시간보다 2시간 30분이 더 늦은 시간에 회사로 복귀했죠. 그리고 9번 국도를 통하면 집에서 빠르게 회사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9번 국도가 아닌 다른 곳을 통해 멀리 돌아 회사로 갔습니다. 또 앤디가 진술한 대로 주유소에 가는 모습도 보였지만 주유소에서 누구를 만나거나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을 사러 주유소에 갔다는 앤디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앤디의 차는 라일리의 집에서 차로 약 40분 정도 걸리는 외진 산간 지역으로 향합니다. 경찰은 앤디가 라일리를 유기하기 위해 그곳으로 갔다고 추정합니다. 라일리가 사라진 지 일주일 후 5월 15일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날 앤디가 몰았던 동료의 자동차를 조사합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공사장에서 쓰이는 시멘트와 공사용 도구, 공업용 쓰레기 봉투를 발견합니다. 경찰계는 차량 왼쪽 부근에서 수상한 냄새가 난다는 경고를 보냅니다. 바로 시체 냄새가 난다는 경고였습니다. 경찰은 앤디가 라일리를 살해했다고 확신합니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CCTV 영상에서 앤디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 주변을 집중 수색합니다. 다음날 5월 16일 마침내 경찰은 라일리를 찾는 데 성공합니다. 라일리는 발견 당시 사인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습니다. 라일리는 인적이 드문 외진 풀숲에서 발견됩니다. 라일리는 공업용 쓰레기 봉투에 쌓여 있었고 윗옷은 어깨까지 올라와 있었으며 속옷은 입지 않은 상태로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누가 억지로 옷을 입혀놓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라일리는 왼쪽 신발만 신고 있었고 오른쪽 신발은 쓰레기 봉투 안에 있었습니다. 라일리의 오른쪽 어깨 위에는 하얀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는데 앤디가 빌린 동료의 차 안에 있던 시멘트와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서 특이한 모양의 나사 몇 개를 발견합니다. 일반적인 철물 가게에서는 구할 수 없는 특이한 나사였습니다. 이 나사는 공교롭게도 공사 현장에서 앤디가 사용하는 나사 중에 하나와 똑같았습니다. 게다가 라일리와 함께 발견된 공업용 쓰레기 봉투도 앤디가 빌린 차 안에 있던 것과 동일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앤디를 체포합니다. 약 2년 후 2021년 9월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는 샨텔, 헤이든, 동과 앤디의 엄마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합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그리고 앤디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5월 7일 밤 11시 17분부터 5월 8일 새벽 2시까지 앤디는 라일리의 방에 들어가 라일리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이때 라일리는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앤디의 몸 여기저기 긁힌 상처가 라일리가 얼마나 강하게 저항했는지 보여주죠. 라일리가 소리를 지르자 앤디는 급하게 베개를 들어 라일리의 입과 코를 막습니다. 그래서 베개에 라일리의 침과 피가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몹쓸 짓을 끝낸 앤디는 라일리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앤디는 라일리를 밖에 유기하고 싶었지만 그는 차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앤디는 일단 라일리를 방 한쪽 구석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라일리의 욕실에서 몸에 난 상처를 씻어냅니다. 그래서 라일리의 욕실에서 앤디의 혈흔이 발견된 것입니다. 앤디는 불안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라일리의 시체를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동차를 빌리기 위해 옛 사장 돈에게 18번이나 전화합니다. 하지만 돈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앤디는 친구 바비를 찾아갑니다. 바비는 앤디에게 차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바비는 당시 앤디가 막 샤워를 한 듯 머리가 젖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돈과 바비 두 사람 모두에게서 차를 빌릴 수 없게 된 앤디는 할 수 없이 아침에 회사 동료가 자기를 데리러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새벽 5시 10분경 앤디는 일부러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동료의 차를 타고 출근합니다. 경찰이 휴대전화 신호를 통해 자기 위치를 추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앤디는 오전 10시가 되면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서 차를 빌려 오전 9시쯤 회사를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앤디는 2층 라일리의 방으로 올라갑니다. 라일리의 안경과 가방을 방바닥에 두고 급히 라일리를 아래층으로 끌고 가 차에 싣습니다. 라일리를 옮기는 도중에 텔레비전과 부딪히지만 앤디는 이런 사소한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모든 걸 빨리 끝내야 했죠. 라일리가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걸 샨텔이 알게 되면 샨텔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라일리를 차에 실은 앤디는 차를 몰고 외진 산간 지역으로 갑니다. 그는 공업용 쓰레기 봉투로 라일리를 감싸고 풀숲에 그녀를 유괴합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말입니다. 배심원단은 약 4시간에 걸친 수기 끝에 앤디에게 유죄를 판결합니다. 라일리의 친아버지 랜스는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재판부는 앤디 맥컬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